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전 여기까지인가요? 전하, 주상 전하께서 방금 승하하셨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새벽 경복궁 강령전 앞에서 내관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살 원소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2년 3개월, 마흔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원손이 조선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1441년 7월 23일 세종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세자빈권 씨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세종에게는 8번째 손자였지만 세자의 적자, 그것도 장남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정통성 있는 후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7월 26일 원손을 낳은 세자빈권 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고아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미 없는 아이를 궁궐에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자의 사랑 속에서 원손은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세종은 이 손자를 보며 조선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1450년 2월 17일 그 미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것입니다. 64살이었습니다. 원소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사랑하던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라 문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오래전부터 등창을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지 2달 만에 소원왕후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잃었습니다. 문종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아직 어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종은 신하들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원손을 잘 보필해달라. 집현전 학사들에게 원로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세종도 생전에 같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원손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등창이 재발하고 악화되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39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11살 원손 앞에서 내관이 말했습니다. 전하, 주상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1452년 6월 2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12살이 된 어린 왕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직 단종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왕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혼자인 왕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병조판서 김종서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세종과 문종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라는 부탁을 받은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저희가 국사를 돌보겠습니다. 어린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신하들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다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왕의 숙부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힘이 있었습니다. 무예가 뛰어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학문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서로 견제했습니다. 세자를 보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헌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군들에게 분경하는 것을 금지하라. 대신들과 대군들이 결탁하여 권력을 노리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종은 없었습니다. 왕은 12살 어린아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평대군이 학사들과 어울리며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봤습니다. 왕은 궁궐에서 공부했습니다. 경서를 읽고 정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치는 신하들이 했습니다. 어린 왕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그저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왕은 혼자였습니다. 넓은 침전에서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 할아버지 세종이 그리웠습니다.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따뜻한 시간. 할머니 소원왕후의 손길도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불과 몇 달 전까지 살아계셨던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전하, 주무셔야 합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너무 어리시다.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대신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다더라. 대군들 중 누군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세종 같은 훌륭한 왕, 문종 같은 어진 왕 이후에 12살 어린 왕이 즉위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1453년 봄이 왔습니다. 왕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렸습니다. 여전히 신하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왕은 그저 궁궐에서 공부하고 의례에 참석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여름 궁궐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자주 궁궐에 들렀습니다. 병조판서 한 명의 권람 같은 무신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안평대군도 자신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김종서는 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보인에게 말했습니다. 대군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염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의 숙부들이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숙부들이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문안 오시는 숙부들이 고마웠습니다. 가족이 없는 자신에게 숙부들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전하, 건강하십니까?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왕은 순진하게 답했습니다. 예, 숙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왕의 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항상 전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일 수도 있었고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이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궁궐을 스쳤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계절 뒤에 폭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 왕은 여전히 궁궐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하,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궁궐 어딘가에서 칼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지막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3살 어린 왕은 그날 밤도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는 넓은 침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내일 조선의 역사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김종서를 죽여라.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의 외침이 김종서의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퇴가 내려왔고 조선의 원로 대신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신이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어린 왕을 부탁했던 그 충신이 숙부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권력을 노렸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 문종이 있었고 그 아들 원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2살 어린 조카가 왕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주변을 모았습니다. 한명의 권람, 홍달송 같은 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유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조정이 어떻습니까? 김종서와 황보인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리시고 간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과 문종이 신뢰했던 충신들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잘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도 경계했습니다. 셋째 동생은 학문이 높고 명망이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가까웠습니다. 만약 무언가 일이 벌어진다면 안평대군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도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밤을 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왕은 궁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수양대군은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무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한명회, 홍달손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어 김종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서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수양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대군,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쳤습니다. 김종서를 죽여라. 홍달손이 철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종서는 피했지만 늙은 몸으로 무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철퇴가 내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흔 넘은 노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나는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전하를 보필하고 있는데 김종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심으로는 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무사들이 황보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권람이 이끄는 무사들이 집에 침입했고 황보인은 저항도 못한 채 살해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동생이었지만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반개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황보인을 따르던 신하들도 죽었습니다.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집현전 학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총 7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궁궐의 어린 왕은 그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13살 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신하였던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전하를 해치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부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숙부.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을 죽인 숙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지키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하지만 왕은 어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사들이 수양대군 편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감히 수양대군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난 공신이 되었습니다. 정난, 난리를 평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명의 권람, 홍달손 등 쿠데타에 참여한 자들도 모두 공신이 되었습니다. 1등 공신부터 3등 공신까지 총 44명이 책봉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병조판서를 겸했습니다. 군사권까지 쥐었습니다. 이제 조선에서 수양대군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신하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주변에는 숙부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왕은 궁궐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정회의에 나가도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아니라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있는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왕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김종서 판서가 그리웠습니다. 그 노신은 항상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황보인 영의정도 그리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종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안평대군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경쟁자를 없앤 것입니다. 이제 수양대군과 왕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숙부와 권력이 없는 조카, 영의정인 숙부와 허수아비 왕,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구인지. 1454년이 왔습니다. 왕은 1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렸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수양대군의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르는 자들과 침묵하는 자들, 왕을 지키려는 자들은 이미 죽었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숙부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고 신하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어린 왕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일에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집현전 학사들 중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이계. 이들은 세종이 키운 인재들이었습니다. 문종에게 어린 왕을 보필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1455년 왕은 15살이 되었습니다. 2년 전 그 피해 밤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린 왕을 남겨둘 것인가? 수양대군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숙부가 언제 자신에게 칼을 겨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궁궐이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왔습니다. 전하,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455년 유니월 영의정 수양대군이 15살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떨리는 손으로 옥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왕위 찬탈이었기 때문입니다. 1455년 봄부터 수양대군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왕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족들부터였습니다. 왕을 지킬 수 있는 종친들을 없애야 했습니다. 금성대군이 먼저였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로 왕의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역모 혐의로 몰았습니다. 증거는 억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성대군은 상령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화의군도 유배되었습니다. 한남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숙부들이 하나둘씩 궁궐을 떠났습니다. 모두 역모를 꾸몄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친척들도 위험했습니다. 왕비 송씨의 아버지 송현수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왕의 외척이 힘을 가지는 것을 수양대군은 경계했습니다. 궁녀들도 내쫓겼습니다. 왕을 어릴 때부터 돌봤던 궁녀들이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람들로 궁녀들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왕 주변에는 모두 수양대군의 눈과 귀뿐이었습니다. 왕은 날마다 누군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곁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숙부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친했던 내관들이 사라졌습니다. 왕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전하, 식사하셔야 합니다.
새로 배치된 내관이 말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왕은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회의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왕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1455년 유니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신하들과 모의했습니다. 한 명의 권람, 신숙주가 함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어리시니 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이 어려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양대군이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고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신이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왕은 떨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주변은 모두 숙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도 숙부가 장악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전하, 종사를 위한 일입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권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숙주도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압박했습니다. 왕은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떠올렸습니다. 부인 송씨, 자신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15살, 이제 막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 그 어린 왕비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순응해야 했습니다. 1455년 유니월 11일 양의식이 열렸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였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즉위했던 왕이 이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짐은 어리고 덕이 없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노라. 왕이 읽는 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왕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저 읽을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옥좌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 만만세, 환호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왕은 아니 이제 상왕이 된 소녀는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채 15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왕은 수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덕궁 안에 있는 작은 궁궐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상왕의 거처였습니다.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상왕 마마, 이리로 가십시오. 내관이 안내했습니다. 낯선 내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왕이었는데 이제는 상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근정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수강궁에 갇혔습니다. 왕비송 씨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두 어린 부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강궁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근정전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웠습니다. 신하들의 보고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왕이었을 때가 그리웠습니다. 이제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강궁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울었습니다. 15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왕비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어린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왕비가 물었습니다. 상황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숙부가 자신을 그냥 둘지, 아니면 세조는 즉위한 후 상황을 감시했습니다. 수강궁 주변에 무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상황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상황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무서웠습니다. 계유정난 때 수십 명을 죽인 그 사람.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을. 하지만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일에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상황은 날마다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궁궐 밖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왕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유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상황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종이 살아계셨다면, 문종이 오래 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1455년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수강궁 정원의 나무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정남 공신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우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상황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궐 소식이 가끔 수강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조가 왕으로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자신의 자리에서 숙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식,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고 신하도 없고 그저 상황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수강궁의 지붕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상황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 모든 것을 덮는 눈.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왕비가 물었습니다. 상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상황의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 그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황은 수강궁에 갇혀 있었고 세조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1455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상황을 복위시키겠습니다. 1456년 6월 창덕궁 연회장에서 성산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는 그날 칼을 숨긴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를 죽이고 수강궁에 갇힌 상황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동료 김질이 장인에게 비밀을 누설했고 그 장인이 세조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충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모두 세종 때 집현전에서 일했던 학사들이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함께했던 인재들이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린 원손을 부탁했던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일 때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빼앗았을 때도 그들은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조 2년 1456년 초부터 그는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박팽년을 만났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기시켜야 합니다. 성산문의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동의했습니다. 무신 유흥부와 성승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상황을 보기시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456년 6월 기회가 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세조가 창덕궁에서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연회장에 벼롱검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무사들을 배치합니다. 성승이 이끄는 무사들이 신호와 함께 세조를 습격합니다. 세조와 그의 아들 의경세자, 수양대군의 동생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강궁으로 달려가 상황을 모셔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질이었습니다. 그도 거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질은 장인 정창손에게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정창손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사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조에게 충성할 것인가. 정창손은 세조를 택했습니다. 6월 1일 정창손이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세조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성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거사는 실행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장에 나왔습니다.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아직도 전황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 놈들이 역모를 꾸몄다는데 사실이냐? 세조가 물었습니다. 성산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역모가 아닙니다. 정통을 회복하려 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상황 마마가 진짜 왕이십니다. 대감께서 빼앗으신 것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팽년도 말했습니다. 상황 마마를 보기시키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세조는 이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편에 서면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죽어도 상황 마마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성산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산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박팽년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났을 때 부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영감,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박팽년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내 목숨보다 상황 마마가 중요하오. 이것이 신하의 도리오. 하위진은 마지막까지 세조를 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자로만 썼습니다. 세조가 아니라 그저 큰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육신을 모두 차명에 처했습니다. 6월 8일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명의 충신이 죽었습니다. 성산문은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상황 마마 만만세. 형리의 칼이 내려왔습니다. 10살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조 즉위 후 받은 녹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찬탈자의 돈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의연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부인들은 관비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멸문지화였습니다. 성산문의 10살 아들도 박팽년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강궁의 상황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하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세조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노상군으로 강등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 왕족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457년 6월 더 가혹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노상군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먼 변방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16살 노상군은 왕비송 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왕비는 궁궐에 남아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남편은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이별의 날 왕비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신첩도 함께 가겠습니다. 전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노상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하오. 살아서 나를 기억해 주어야 하오. 전하,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반드시.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왕비는 울었습니다. 16살 소녀가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는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상군은 영월로 향했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산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갇히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노상군의 거처였습니다. 궁궐의 넓은 침정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날마다 외로웠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강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관리들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과 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관풍원이라는 정자에 올라갔습니다. 경치를 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소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상군은 그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나무야, 너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외로움을 나무가 달래줬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 나무를 관음송이라 불렀습니다. 노상군의 오열을 들은 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별을 보았습니다. 한양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왕비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 하늘에서 자신을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세종대왕도 나는 한 마리 궁궐을 쫓겨난 원통한 새, 내가 슬피 울어듣는 나도 괴롭구나. 자규시였습니다. 소쩍새의 울음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시였습니다. 16살 소년이 쓴 시치고는 너무 슬펐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숙부는 자신을 언제까지 살려둘까? 두려웠습니다. 2달 후 홍수가 났습니다.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노상군은 영월 관아의 관풍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나은 곳이었지만 여전히 유배지였습니다. 그해 9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복위운동을 꾸미다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노상군의 숙부였습니다. 노상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세조가 더 이상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10월 21일 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의금부 도사 왕방현이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상군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왕방현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년 앞에서 죽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뭇거렸습니다. 노상군 상감의 명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상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함께 온 자가 움직였습니다. 노상군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상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록은 자살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기록은 다르게 전합니다. 교살당했다고 아니면 사약을 받았다고.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1457년 10월 21일 17살 노상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한 소년의 삶이 끝났다는 것.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세조가 무서워서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호장 어몽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몽도에게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영감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어몽도의 부인이 울었습니다. 자식들도 울었습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소. 저분은 비록 지금은 군으로 불리지만 우리의 임금이셨소. 시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소. 밤중에 몰래 관하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관을 만들었습니다.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옷을 입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7살 소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다니. 장사 지낼 곳을 찾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곳에서 사슴 한 마리가 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묘비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제사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무덤 하나만 남았습니다. 노상군의 묘, 왕릉도 아닌 초라한 무덤.
어몽도는 일을 마치고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세조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의를 지켰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노상군을 지킨 의인이라고. 한양 궁궐 정업원에 있던 왕비송 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왕비는 쓰러졌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이 있는 곳, 남편이 묻힌 곳, 그곳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언덕을 사람들은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언덕. 16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17살의 나이로.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 24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단종을 복권해야 합니다. 1698년 11월 6일 경덕궁 편전에서 신하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노상군으로 불리던 비운의 왕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장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상군이 죽은 후 조선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노상군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권력에 희생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노상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특히 그랬습니다. 유배온 노상군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6, 17살의 어린 소년이 홀로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은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리에 노상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세조가 금지했지만 그들은 몰래 했습니다. 노상군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무속인들은 노상군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뒤주대왕신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냥 왕신으로 불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왕의 혼이 영험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구슬했습니다. 영월에는 단종을 모시는 영모전이 세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추모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쓰지만 기억은 백성이 지켰습니다. 세조는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평생 피부병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야사에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홀령이 나타나 침을 뱉었고 그 자리에 종기가 생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 그리고 손자뻘 되는 성종 때에도 노상군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세조의 그림자가 컸습니다. 감히 세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506년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그는 살인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살인들은 도학을 중시했습니다. 명분과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노상군은 억울한 희생자였습니다. 살인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상군을 복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조의 찬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사림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세조를 부정하면 왕조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모두 왕이었으니까요. 자신도 세조의 증손자였습니다. 때가 아직 이릅니다. 중종은 상소를 거부했습니다. 사림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종, 선조 때에도 복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젊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숙종은 사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상군의 억울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에 대해 들었습니다.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고. 1681년 숙종 7년 드디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상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224년 만이었습니다. 비록 왕으로 복권된 것은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군에서 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 후인 1698년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대군을 왕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노산대군은 정통 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겼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숙종의 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찬성했습니다. 일부는 반대했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698년 11월 6일 노산대군은 단종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의 단종이었습니다.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시호도 내려졌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왕릉인 장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역적에서 충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장릉 아래에 충신단이 세워졌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신하들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어몽도도 복권되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호장, 그의 충절도 인정받았습니다.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24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단종을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영모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장릉은 특별한 왕릉이 되었습니다. 다른 왕릉과 달랐습니다. 무인석이 없었습니다. 무신들에게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대신 소나무들이 능을 향해 굽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충절송이라 불렸습니다. 장릉 아래 충신단에는 사육신뿐 아니라 생육신 그리고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이들이 배양되었습니다. 매년 한식날이면 제사가 열렸습니다. 후손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는 1521년까지 살았습니다. 81세였습니다. 16의 과부가 되어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평생을 정업원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을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은 중종 때였습니다. 아직 단종이 복권되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남편을 왕비로서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도 단종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1970년 장릉이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영월은 단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령포, 관풍원, 장릉, 영모전 모두 단종을 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식날이면 영월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수백 명이 모입니다. 단종을 기리고 충신들을 기립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권력의 무서움을 말합니다. 충절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조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3년간 왕으로 살았습니다. 역사의 세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찬탈자라는 오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반면 단종은 비운의 왕으로, 사육신은 충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17에 죽은 한 소년의 이야기.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답게 살지 못한 소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외로이 죽은 소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복권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됩니다. 영월의 소나무들은 여전히 장릉을 향해 굽어 있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어린 왕을 향한 영원한 충성처럼 역사는 기억합니다. 권력이 지워버린 진실을, 시간이 묻어버린 눈물을, 백성들이 지켜낸 기억을,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정의를. 단종은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권되었고 기억되고 추모받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위로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지금도 영월 장릉에 가면 소나무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굽어진 소나무들 사이로. 그리고 단종의 능 앞에 서면 500년 전 그 어린 왕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그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충절도 느껴집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고. 17살에 죽은 왕, 단종. 그의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